이 더러운 거지 같은 놈 좀 치워주세요. 냄새나요. 2023년 12월의 어느 추운 아침,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42층 오피스 빌딩 로비에서 한 남자가 경비실로 끌려갔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낡은 작업복, 밑창이 닳아 구멍난 운동화, 3일은 감지 않은 듯한 헝클어진 머리,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가득했고 얼굴엔 며칠 묵은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를 쳐다봤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 코를 막는 사람들, 빠르게 지나쳐가는 사람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깨끗한 빌딩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 빨리 치워야 할 불편한 존재,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같은 빌딩 42층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100명이 넘는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였을까요? 바로 그 더러운 거지를 향해서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 순간 아침에 그를 쫓아냈던 경비주임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영화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제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제 이름은 이진수입니다. 올해 나이 49세. 저는 그 빌딩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빌딩의 청소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 49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살아온 진짜 이야기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저는 1974년 가을 경상남도 진주의 작은 한옥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마을은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선명합니다. 좁은 골목길, 담장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 저녁이면 골목 어귀에서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시던 어른들, 그 속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가난했지만 정말 따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입구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가게라고 해봐야 4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진열대 위에 라면, 과자, 음료수 몇 개가 전부였죠.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집을 다니며 다림질 품앗이를 하셨습니다. 한 집에서 1,000원, 한 집에서 2,000원. 그렇게 한 달 동안 모으면 2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제 공책과 연필을 사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쌀이 떨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겨울이면 연탄을 아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입김을 호호 불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오시면 늘 낡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저를 무릎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건 아빠가 못나서 그래.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정말 미안하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지만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야, 너는 달라야 한다. 너는 꼭 공부해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해. 아빠는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아빠가 믿는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꼭요. 그때 제 나이 겨우 8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아니,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정자에 올라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서 연필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손을 비비며 글씨를 썼습니다. 때로는 촛불이 바람에 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켜고 또 꺼지면 또 켰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저는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1등은 정해져 있어. 이진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할 때 저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3년 동안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저를 꼭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진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집안의 희망이다. 어머니의 눈물 젖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수는 서울대 가래야. 우리 학교에서 몇 년 만에 나오는 인재다. 서울대.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울대만 가면 우리 집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품앗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 갔습니다. 집에 오면 밤 1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놀러 가자고 했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가면 안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놀 권리가 없었습니다. 실패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전교 1등을 유지했고 모의고사 성적도 좋았습니다. 서울대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 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4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군수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폐업이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뛰어들어갔습니다. 마루에는 아버지가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소주병이 몇 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부도가 났다. 부도.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심각한 일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아버지 가게는 동네 사람들에게 외상을 많이 주셨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그냥 물건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외상값이 쌓이고 쌓여서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991년에 1,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우셨습니다. 49세 중년 남자가 아이들 앞에서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진수야.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가 못나서,
너 대학 보낼 돈도 이제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날 아버지의 등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제가 꼭 대학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꼭요. 그때 제 나이 17이었습니다. 1993년 2월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전액 장학금 4년 동안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대학 붙었어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잘했다, 진수야. 정말 잘했다. 어머니는 부엌 한쪽에 앉아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3월 초 상경하는 날이 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부모님이 배웅 나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습니다. 구겨진 5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었습니다. 진수야,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다. 미안하다. 더 줄 게 없어서. 아껴 쓰고 힘들면 언제든 내려와. 괜찮아. 대학 안 가도 돼. 내가 건강한 게 엄마는 더 중요하니까.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어머니가 품앗이 안 하셔도 되게 해드릴게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5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 달, 2주, 일주일? 걱정이 밀려왔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학교 기숙사는 10,000원이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숙집을 알아봤지만 보증금의 월세까지 제 형편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첫날 밤은 학교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폐관 시간이 되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경비원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열람실로 나왔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잤습니다. 3월의 서울밤은 추웠습니다. 가져온 겨울 점퍼를 덮고 잤지만 추위에 몇 번이나 깼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이를 부딪히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 도서관 문이 열리기 전에 몰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신문 배달, 우유 배달, 편의점 야간 알바, 가능한 모든 일을 알아봤습니다. 며칠 후 새벽 신문 배달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하루 일당 10,000원, 한 달이면 30만 원. 그걸로 월세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작은 방, 창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첫 MT날 저는 처음으로 진짜 서울을 마주했습니다. 아니, 진짜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학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40명 정도 되었습니다. 다들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입은 옷은 고등학교 때 입던 교복 바지를 줄여서 입은 것이었습니다. 상의는 동네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산 티셔츠였습니다. 한 남학생이 저를 보더니 킥킥 웃었습니다. 야, 너 그 바지 어디서 샀어? 동대문 시장? 주변 애들이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입을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때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진수야, 너 방학 때 뭐 할 거야? 나는 미국 어학연수 가는데.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나는 유럽 배낭여행 갈 건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르바이트 할 거야. 아, 용돈 벌려고? 아니, 생활비.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야, 혹시 너 형편이 안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집은 가난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더 친절해졌습니다. 밥도 사주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같이 다니기 창피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MT나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아리도 들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서관에 살았습니다. 책만 읽었습니다. 경영학, 회계학, 경제학, 마케팅, 조직론. 교과서뿐만 아니라 관련 서적들을 모두 찾아서 읽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저는 3개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 저녁 편의점, 주말 과외.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6시까지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학교로 가서 9시부터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집에 오면 새벽 1시, 씻고 자면 2시, 그리고 1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강남의 한 집에서 과외를 했습니다. 중학생 아이를 가르쳤는데 시급 2만 원, 하루 3시간씩 가르쳐서 6만 원, 주말 이틀이면 12만 원, 한 달이면 5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월세 25만 원, 생활비 30만 원, 그리고 고향에 보내는 돈 20만 원.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밥은 편의점 할인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도시락이 50% 할인됩니다. 2,500원짜리 도시락을 1,250원에 샀습니다. 하루 2끼를 먹으면 2,500원. 한 달이면 7만 5천 원. 그렇게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옷은 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입던 옷을 계속 입었습니다. 구멍이 나면 꿰매서 입었습니다. 친구들은 명품을 입고 다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서관에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책을 통해 세상을 만났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세계적인 석학들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줄을 긋고 메모하고 외웠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식들이 나를 끌어올릴 거야. 반드시.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친구도 없이 놀지도 못하고 연애도 하지 못하고 오직 공부와 아르바이트만 했습니다. 졸업할 때 저는 전체 수석이었습니다. 4년 평균 평점 4.3. 장학금을 계속 받았고 학교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교수님들은 저를 아꼈습니다. 진수군은 우리 학교 자랑이야. 하지만 졸업식 날 저는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오시지 못했습니다. 기차표를 살 돈이 없으셨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지만 저는 혼자 학사모를 쓰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어. 이제부터가 진짜야. 1997년 3월 저는 한중견 건설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직원 500명이 넘는 제법 큰 회사였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저는 기숙사 방에서 혼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드디어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봉은 월 12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적은 돈이지만 당시 저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고 제 방도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120만 원을 뽑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돈뭉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 손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4년간의 대학 생활, 3개의 아르바이트, 수없이 많은 밤샘. 그 모든 것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고향으로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통장 확인해 보세요. 제가 첫 월급 보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월세방도 옮겼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5만 원. 비록 작았지만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생활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답게 온갖 자비를 다했습니다. 커피 심부름, 복사, 서류 정리.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했습니다. 잘하는 신입이네. 선배들이 저를 칭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적응했습니다. 일도 재미있어졌습니다. 경영학과에서 배운 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이야. 5년만 열심히 하면 대리 달고 10년 후면 과장도 될 수 있어. 그러면 부모님을 서울로 모실 수도 있겠지. 그런 꿈을 꾸며 매일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997년 11월 IMF. 그해 11월 뉴스에서 이상한 단어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IMF, 국가부도, 구제금융.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 조정한다더라. 정리해고 시작된대. 12월 초 전 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단상에 올라 말씀하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부득이하게 인원 감축을 해야 합니다. 신입사원부터 단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입사원, 그게 저였습니다. 입사한 지 겨우 8개월. 이제 막 적응했는데, 이제 막 일이 재미있어졌는데, 일주일 후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책상 서랍에 있던 제 물건들, 볼펜 몇 자루, 메모장,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8개월 동안의 회사 생활이 종이박스 하나에 담겼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길,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건물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련을 가져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백수가 되었습니다. 24살 대학까지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2달을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학생, 이번 달까지만 기다릴게. 그때까지 못 내면 나가야 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뭐든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청계천이었습니다. 공구상가, 철물점, 공사장, 막노동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한 공사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건물 신축 현장이었습니다. 하는 일은 잡부였습니다. 자재 나르고, 철근 옮기고, 시멘트 반죽하고, 몸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은 3만 원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11시간을 일하고 받는 돈이 3만 원. 대학 나온 제가 하는 일이 이거구나.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자존심으로 밥을 먹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일이 천한 게 아니라 일을 천하게 보는 제 마음이 천한 거라는 것을. 첫날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둘째 날 물집이 터졌습니다. 셋째 날 손바닥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것도 배움이야. 현장을 배우는 거야. 공사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0대 할아버지부터 20대 청년까지. 학력도 출신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일을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무시당했습니다. 학벌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인부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젊은 친구, 공부는 했어? 네, 대학 나왔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일해? 돈이 필요해서요. 할아버지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지금 힘들지? 근데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 여기서도 배울 게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배워. 나중에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이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거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배움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순히 일만 한 게 아니라 관찰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어떻게 일을 지시하는지, 인부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자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안전은 어떻게 확보되는지, 모든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메모했습니다. 퇴근 후 고시원에 돌아와 그날 본 것들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시가 명확해야 한다. 사람들은 존중받을 때 더 열심히 일한다. 작은 안전사고도 큰 손실로 이어진다. 하나하나 적어나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몸이 적응되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힘도 세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저는 청계천 공구가게에서 정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3,5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28,000원. 공사장보다는 조금 덜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게에서 하는 일은 간단했습니다. 공구 정리하고 손님 오면 물건 찾아주고 재고 정리하고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구의 종류를 외웠습니다. 렌치, 드라이버, 플라이어, 해머. 각각의 용도와 규격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공구가 어떤 작업에 쓰이는지, 어떤 브랜드가 품질이 좋은지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노신사가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형형했습니다. 젊은 친구, 14mm 박스 렌치 있나? 저는 재빨리 찾아드렸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새로 들어온 신형 렌치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이것 말고 이쪽도 한번 보세요. 이게 신형인데요. 가격은 같은데 내구성이 기존 제품보다 3배 정도 좋습니다. 크롬 바나듐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녹도 잘 안 슬고 토크도 더 강합니다. 노신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신형 렌치를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셨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이게 확실히 더 좋아 보여. 자네 공대 나왔나? 아닙니다.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경영학과? 그럼 공구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여기서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노신사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어디 대학? 서울대 경영학과입니다. 그 순간 노신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울대를 나왔는데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IMF 이야기, 해고당한 이야기, 공사장에서 일한 이야기,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노신사는 묵묵히 듣고 계시더니 명함을 한 장 꺼내셨습니다. 대한정밀 회장 박종철. 대한정밀. 저도 아는 회사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 직원이 300명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젊은 친구, 내일 우리 회사로 나오게. 자네 같은 인재를 여기 둘 수는 없어. 자네에게 기회를 주겠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인정해 줬습니다. 학벌이 아니라 제 태도와 노력을 봐준 것입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고생 많았네, 젊은 친구. 이제 제대로 시작해보세. 2000년 3월, 저는 대한정밀 기획팀 대리로 입사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청계천 공구가게에서 받던 월 80만 원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박 회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넓은 회장실, 큰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저는 긴장해서 서 있었습니다. 진수군 앉게. 박 회장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네. 회사 경영은 교과서대로 되는 게 아니야. 현장을 봐야 해. 사람을 봐야 해.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봐야 해.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청계천 공사장에서 배운 것과 같았습니다. 자네는 공사장에서 일했지? 청계천 가게에서도 일했고 그 경험이 자네의 가장 큰 자산이야. 그걸 잊지 마. 항상 현장을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해.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하나 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젊을 때 실패는 자산이야. 나도 젊을 때 3번 망했어. 하지만 그때마다 배웠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박 회장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저를 고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회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서류만 보지 않았습니다.
현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 30분 공장 근로자들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생산 라인에 섰습니다. 근로자들과 함께 아침 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대리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한 근로자가 물었습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선배님들한테 배울 게 많아서요. 배우다니요? 대리님이 저희한테요? 네. 현장을 모르면 기획을 할 수 없잖아요. 선배님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야 제가 제대로 된 기획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근로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직 직원들은 현장 근로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배우려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한지, 무엇이 개선되면 좋을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저녁에는 사무실로 돌아와 그날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문제점들을 메모하고 해결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밤 12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생산성 개선안을 작성했습니다. A4 용지 50장 분량의 보고서였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문제점들, 근로자들의 의견, 그리고 제 개선안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박 회장님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진수군, 이 보고서 내가 다 읽어봤네. 정말 잘했어. 자네가 3개월 만에 우리 공장의 문제점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했다는 게 놀랍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개선안대로 한번 해보게. 예산은 내가 승인하겠네. 그렇게 개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산 라인 재배치, 작업 동선 개선, 불량 감소 시스템 도입. 6개월 동안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생산성이 30% 향상되었습니다. 불량률은 15%에서 5%로 낮아졌습니다. 회사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박 회장님은 저를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입사 1년 만에 파격 승진이었습니다. 2002년 저는 차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신규 거래처 개척이었습니다. 당시 대한정밀의 주요 고객은 국내 자동차 회사 2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님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진수군, 일본 도요타에 우리 제품을 납품하고 싶네. 자네가 한번 해보겠나? 도요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그곳에 납품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도요타의 품질 기준은 악명 높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학원에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일본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도요타의 경영 철학, 품질 관리 시스템,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6개월 후 일본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도요타 본사에서 미팅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회사? 품질이 보장되나요? 샘플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계속된 거절과 의심.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샘플을 보냈습니다. 다시 거절당했습니다. 개선했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수십 번의 수정 끝에 드디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귀사의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기간 6개월. 그 기간 동안 저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품질을 관리했습니다. 조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도요타로부터 정식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50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박 회장님은 저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수군, 자네는 우리 회사의 미래야. 하지만 여기 머물면 안 돼. 더 큰 곳으로 가야 해.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는 여기 있기엔 너무 큰 그릇이야. 독립할 때가 됐어. 2008년 34살이 되던 해, 박 회장님은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진수군, 독립하게. 자네만의 회사를 차려봐. 회장님, 하지만 나도 자네 나이 때 독립했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지. 자네도 할 수 있어. 아니, 자네는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박 회장님은 서랍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5억 원이었습니다. 이걸 자네에게 투자하겠네. 이자도 없고 갚을 필요도 없어. 그냥 자네를 믿고 주는 거야. 대신 조건이 하나 있네. 말씀하십시오. 성공하면 자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게. 내가 자네에게 한 것처럼. 그게 내 조건이야. 그날 저는 회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은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말씀대로 언젠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저는 이진수 경영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사무실은 구로 디지털 단지의 10평짜리 원룸 오피스. 직원은 저 혼자.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첫 고객은 박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부산의 한 중소 제조업체였습니다. 직원 10명 규모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문제는 생산성이었습니다. 같은 업종 평균의 60%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3개월간 그 회사에 상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관찰하고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대한정밀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했습니다. 작업 동선 개선, 불량 감소 시스템, 직원 복지 향상, 하나하나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생산성이 40% 올랐습니다.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를 살려주셨어요. 주변에 아는 사장님들한테 꼭 소개해 드릴게요.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청계천에서 공사장 일하다가 컨설턴트 된 사람 있다더라. 실력 좀 있다던데. 중소기업 사장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았습니다. 의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광주, 인천,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제 대학 후배였습니다. IMF 때 취업을 못해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형, 저 좀 써주세요. 저는 그를 바로 채용했습니다. 두 번째 직원은 40대 가장이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실직한 분이었습니다. 이력서에 나이가 많아 죄송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내일 출근하세요. 그렇게 하나둘씩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모두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해고당한 사람, 나이 때문에 취업 못한 사람, 학벌이 없어서 문전박대당한 사람.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2년 만에 직원이 20명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50억을 넘었습니다. 사무실도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30평짜리 깔끔한 오피스였습니다.
처음으로 차도 샀습니다. 중고 아반떼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외제차 사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 제게 외제차는 사치입니다. 그 차를 몰고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아 내내 창밖만 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한참 후에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진수야,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아빠가 미안하다. 제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공부하라고 하신 것,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게 다 제 인생을 만든 겁니다. 그날 밤 고향집 마루에서 아버지와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잔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이제 아빠는 여한이 없다. 내가 이렇게 잘 돼서 정말 고맙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더 잘 될 겁니다. 2010년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명을 넘었습니다. 매출은 100억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컨설팅 업계에서 저의 이름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컨설팅만 하지 말고 직접 제조업을 해보자. 그동안 다른 회사들을 컨설팅하면서 노하우를 쌓았으니 제가 직접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대한정밀에서 배웠던 분야였습니다. 박 회장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진수군, 신중하게 생각해봐. 컨설팅과 직접 사업은 완전히 다르네. 컨설팅은 조언만 하면 되지만 직접 사업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해. 회장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박 회장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자네 결정을 존중하겠네. 하지만 조심하게. 제조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네. 저는 그 조언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제조업체를 컨설팅했는데요. 문제점도 다 알고 해결책도 다 압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오만이었습니다. 컨설팅으로 번 돈 30억, 은행 대출 50억, 그리고 박 회장님께서 투자해 주신 20억. 총 100억으로 인천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2011년 3월 공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직원 80명을 채용했습니다. 최신 설비를 들여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4월 첫 제품이 나왔습니다. 품질도 좋았습니다. 대기업과 납품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운영자금이었습니다. 공장을 짓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설비 투자도 과했습니다. 정작 운영할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원자재를 사려면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직원 월급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납품한 제품의 대금은 60일 후에나 들어왔습니다. 그 60일을 버틸 자금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추가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대출이 너무 많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불량률이었습니다. 처음 샘플 제품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을 시작하자 불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 15%, 20% 불량률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납품처에서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이진수 대표님, 이건 안 됩니다. 품질이 계속 이러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단가였습니다. 대기업은 가혹했습니다.
단가를 20% 낮춰주세요. 아니면 다른 업체 찾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러자 적자가 났습니다. 매달 적자가 쌓였습니다. 1억, 2억, 3억.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밤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컨설팅 회사 직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조업종 매출로 제조업 손실을 메꿔야 합니다. 더 열심히 뛰어주세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9월 직원 월급을 한 달 밀렸습니다. 10월 2달을 밀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밀린 월급은 꼭 드릴게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2012년 3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진수 대표님, 이번 달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입금하지 않으시면 연체 처리됩니다. 통장 잔고는 300만 원, 이자는 800만 원. 돈이 없었습니다. 납품처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 대표님, 계약 해지합니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산, 부도,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가게 문을 닫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되는 건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습니다. 빈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가장 하기 싫은 전화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수군? 회장님, 저 이진수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수군, 무슨 일인가?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천천히 말해보게.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20억. 회장님께 받은 그 돈 다 날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참 후 박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수군. 네. 회장님. 고개 들게. 자네는 지금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네. 회장님. 사람은 실패해봐야 진짜 강해지는 거야. 나도 3번 망했다고 했지? 그때마다 배웠어. 교만을 버리는 법, 겸손해지는 법, 현실을 직시하는 법. 그런 걸 배웠지. 눈물이 났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군, 돈은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자네한테 투자한 거야. 공짜로 준 거라고. 대신 자네는 이 실패에서 배우게.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네.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게. 자네는 할 수 있어. 내가 믿네.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8년을 살면서 그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공장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강남 사무실도 정리했습니다. 컨설팅 회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도 주지 못했습니다. 빚은 80억이 남았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통장은 압류당했습니다. 카드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작은 방. 월세 25만 원. 10년 전 대학생 때 살던 그 고시원과 똑같았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환기구만 하나 있었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8살. 모든 걸 잃고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밀린 전화가 50통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채권자들이었습니다. 돈 갚아라. 법적 조치 취하겠다. 재산 압류한다. 협박성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읽다가 그만뒀습니다. 읽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 일자리를 찾아서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대한정밀 부장, 경영연구소 대표, 화려한 경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면접관들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지원하셨나요? 경력이 너무 과하신데요? 나이도 좀 있으시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와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밥도 먹어야 했습니다. 급했습니다.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관리 회사에서 청소부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학력 무관, 나이 무관, 즉시 채용.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출근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 5시까지 오세요. 그렇게 저는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투명인간의 삶. 2012년 8월 1일. 첫 출근 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0년 전 청계천 공사장에서 일하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42층짜리 오피스 빌딩.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10년 전엔 저런 빌딩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는데 씁쓸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이진수 씨죠? 오늘부터 로비랑 1층부터 10층까지 화장실 담당입니다. 매일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월급 180만 원.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청소 도구들이고요. 작업은 저기 보이는 김 선배한테 배우세요. 김 선배는 60대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반갑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그렇게 청소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걸레질하는 법, 유리 닦는 법, 화장실 청소하는 법.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로비 바닥을 닦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청소했습니다.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허리를 계속 숙이고 일하니 금방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깔끔하게 화장한 여직원들, 비싼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어떤 사람은 제 바로 앞에서 담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옆을 지나가며 코를 막았습니다. 마치 냄새나는 것처럼. 그리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청소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건물의 일부였습니다. 벽처럼 기둥처럼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점심시간 김 선배와 함께 지하 휴게실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도시락을 까먹으며 김 선배가 물었습니다. 진수 씨, 대학 나왔다며? 네. 어떻게 하셨어요? 말투가 달라. 그리고 일하는 모습도. 이 일 처음이지? 네. 맞습니다. 왜 이 일 하게 됐어? 젊은 사람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업 실패한 것, 빚진 것, 다시 시작하려는 것. 다 말했습니다. 김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힘들겠네. 근데 진수 씨, 이 일도 나쁘지 않아. 사람들이 우리를 안 봐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없으면 이 빌딩은 돌아가지 않아. 우리도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휴지 좀 채워놔요. 맨날 없네. 말투가 반말이었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에이, 빨리 좀 해요. 바쁘다고. 그 남자는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느린지 참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나도 예전엔 저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느 날 로비를 닦고 있는데 여자 2명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저씨 냄새 안 나? 좀 씻고 다니지. 그러게. 청소하는 사람들 왜 다 그래? 저는 그날 저녁 고시원에 돌아와 샤워를 3번 했습니다. 몸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나한테서 냄새가 나나? 자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2013년 봄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진수야, 동창회 간다며? 친구들 만나고 와. 사람은 힘들 때 더 사람을 만나야 해. 숨지 마라. 어머니 말씀에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입고 갈지가 문제였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10년 전에 샀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입어봤습니다. 조금 작아졌지만 그나마 입을 만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후회했습니다. 왜 왔을까? 친구들은 모두 잘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 명품 가방, 반짝이는 시계.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 진수야, 오랜만이다. 한 친구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아, 오랜만이다. 야, 너 뭐해? 요즘?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응, 나
빌딩 관리 쪽에서 일해. 빌딩 관리? 요즘 부동산 괜찮잖아. 돈 되겠네. 다른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수야, 오랜만이다. 야, 너 서울대 나왔잖아. 대기업 다니냐? 아니, 그냥 작은 회사. 그래도 서울대면 어디 가도 대접받잖아. 부럽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히던 태수였습니다. 야, 진수야, 근데 너 혹시 강남 빌딩 알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빌딩이었습니다. 왜? 거기 지난주에 갔었는데 청소하는 아저씨가 너랑 완전 똑같이 생겼더라. 혹시 쌍둥이 형제 있냐? 아니면 친척?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야, 진짜 신기했어.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청소 작업복 입고 있더라고. 설마 너는 아니겠지?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어떤 친구들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응, 미안해. 다음에 보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2014년 가을 청소부로 일한 지 2년이 되어 갔습니다. 몸은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빌딩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4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청소 차례였습니다. 회장실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빌딩 주인은 외국에 살면서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만 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눈길이 갔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빌딩 매각 추진 계획서.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빌딩을 파는 건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매각 예정가 350억 원.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빌딩 입주율 62%, 수익률 2.8%. 이 숫자들이 이상했습니다. 제 경영학 지식과 컨설팅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강남 한복판 42층짜리 빌딩이 입주율 62%, 수익률 2.8%? 10년 전 제가 컨설팅할 때 비슷한 빌딩들을 봤었습니다. 평균 입주율 85%, 수익률 5% 이상이 정상이었습니다. 서류를 더 넘겨봤습니다. 층별 입주 현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20개 층 중 8개 층이 비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빌딩에서 청소하며 봤던 것과 달랐습니다. 분명 더 많은 층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조용히 찍어서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각 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서류에는 15층이 비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15층에 올라가 보니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사무실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컨설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분명 회사가 있었습니다. 18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에는 비어 있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법무법인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서류상 비어 있다는 8개 층 중 실제로는 5개 층에 회사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입주율을 낮춰서 빌딩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게 매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회사의 비리였습니다. 그들은 빌딩 주인이 외국에 있는 걸 이용해서 허위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게 매입한 후 다시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챙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각 층 사무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사 문패도 찍었습니다. 화장실 휴지통에서 버려진 계약서, 사본도 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진 파일이 100장이 넘었습니다. 서류도 20장 정도 모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 아니면 빌딩 주인에게 연락?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빌딩을 살 수 있다면? 미친 생각 같았습니다. 80억 빚을 진 신용불량자가 350억짜리 빌딩을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해시태그 박 회장님께 전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박 회장님께 전화드리기로 했습니다. 2년 동안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20억을 날린 사람이 무슨 낯으로 연락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확실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박 회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2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회장님, 저 이진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군,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괜찮네. 자네 잘 살고 있으면 됐어. 지금은 뭐 하나? 저 청소부 하고 있습니다. 청소부? 네. 강남 빌딩에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수군, 자네 목소리가 예전과 다르네. 많이 힘들었지? 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뭘 배웠나? 겸손을, 그리고 현장을, 사람을 배웠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전화했나?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빌딩의 비리, 제가 모은 증거, 실제 가치와 매각가의 차이, 그리고 제 계획까지. 이 빌딩의 실제 가치는 최소 450억입니다. 하지만 지금 350억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상 운영하면 3년 안에 수익률 5% 이상, 빌딩 가치 550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박 회장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신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이 빌딩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다 압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박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진수군. 네, 회장님. 자네 목소리에서 10년 전 그 열정이 느껴지는구만. 아니, 10년 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네. 회장님. 좋아. 내가 투자자들을 모아보지. 하지만 조건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자네가 직접 뛰어야 해.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경영자로서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교만하지 마. 항상 낮은 자세를 유지하게.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하나 더. 성공하면 자네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게. 내가 자네한테 한 것처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고시원 복도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 힘든데 그날 밤은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절대 실패할 수 없어. 해시태그 2014년 10월 투자자 미팅. 박 회장님이 6명의 투자자를 모아주셨습니다. 모두 제조업계 원로들이었습니다. 70대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팅 장소는 박 회장님 회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2년 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10년 전에 샀던 그 정장. 약간 낡았지만 깨끗이 다려서 입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6명의 투자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진수 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청년입니다. 한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박 회장, 이 사람 2년 전에 80억 날린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나? 박 회장님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2년 전에 80억을 날렸습니다. 교만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빌딩 현황, 비리 증거, 실제 가치 분석, 개선 계획, 수익 예측. 4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이 빌딩의 현재 매각가는 350억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는 450억입니다. 100억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관리회사의 비리 때문입니다.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15층, 서류상으로는 비어 있지만 실제로는 컨설팅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18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5개 층이 허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빌딩을 인수하면 첫째로 비리 관리 회사를 교체하고 둘째로 입주율을 정상화하고 셋째로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3년 안에 입주율 90% 이상, 수익률 5% 이상을 보장합니다.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근거가 뭔가? 어떻게 확신하나? 저는 지난 2년간 이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빌딩의 모든 층을 다녔습니다. 어느 사무실에 누가 있는지, 어느 화장실이 고장났는지, 어느 엘리베이터가 문제인지 다 압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2년 전 제가 실패한 이유는 현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 빌딩의 모든 것을 압니다. 청소부의 눈으로 봤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봤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용불량자요. 은행 대출도 못 받소? 어떻게 운영하겠소? 투자자분들께서 250억을 투자해 주시고 은행 대출 100억을 받으면 됩니다. 은행 대출은 법인 명의로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월급 한 푼 안 받겠습니다. 3년 동안 무급으로 일하겠습니다. 대신 성공하면 지분 20%를 주십시오.
투자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믿어주십시오. 제가 보증합니다. 이 친구는 해낼 겁니다. 1시간의 토론 끝에 투자자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소. 해봅시다. 대신 분기마다 보고하시오. 그리고 약속을 어기면 즉시 경영권을 넘기시오.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제8부 회장이 된 청소부 22,000-2,4200 2015년 1월 2일 새해 첫 근무일 저는 새로운 신분으로 출근했습니다. 청소부가 아닌 회장으로. 하지만 저는 일부러 청소부 작업복을 입고 갔습니다.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현장을 잊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새벽 5시 30분 평소처럼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경비 주임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2년 동안 봐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청소 아저씨. 오늘 새 회장님 오신다고 했잖아. 로비 좀 깨끗이 닦아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주임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고, 말을 해야 알지. 귀가 먹었나? 옆에 있던 다른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주임님, 그 아저씨 원래 말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2년 동안 익숙해진 동작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전 직원 회의 시간. 42층 대회의실에 직원 120명이 모였습니다. 관리 직원, 경비원, 청소원, 그리고 임원들. 저는 아직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사회자의 목소리가 빌딩 전체 방송으로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신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전 직원 여러분은 42층 대회의실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 주임이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 청소 아저씨도 올라가. 전 직원이라잖아.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작업복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4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제 모습, 2년 동안 익숙해진 모습,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모습. 42층에 도착했습니다. 대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작업복을 입은 채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2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청소하는 아저씨 아니야? 왜 여기 있지? 회장님은 어디 계시지?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단상 한가운데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신임 회장 이진수입니다. 정적?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비 주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까 저에게 소리쳤던 그 사람.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이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로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도구였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빌딩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누가 열심히 일하는지, 누가 농땡이를 피우는지, 어느 층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시설이 고장 났는지. 관리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비리를 저지르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빌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비리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모든 직원을 존중하겠습니다. 청소 직원도, 경비원도, 관리 직원도 모두 이 빌딩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청소 직원 한 분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성과로 평가하겠습니다. 학벌도, 나이도, 경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작업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깔끔한 셔츠와 넥타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10년간 기업 컨설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80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와 그 청소부 시절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빌딩을 최고의 빌딩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먼저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따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경비주임과 관리 임원 몇 명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경비주임을 따로 불렀습니다. 주임님, 아까 로비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주임님은 제가 청소부인 줄 알고 그러신 거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청소부든 누구든 존중해 주십시오.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비리에 연루된 관리 임원 5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직원들의 임금을 20% 인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혁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경비원들과 함께 로비를 청소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왜 직접 청소를 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청소부였던 인연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입주회사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사장님들을 만나 불편한 점을 물었습니다. 화장실이 자주 고장납니다. 에어컨 온도 조절이 안 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에는 청소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월급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낼 수 있게 됐어요. 회장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저희를 사람으로 봐주시니까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2015년 4월 입주율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어있던 층들에 새로운 회사들이 입주했습니다. 입주율이 62%에서 75%로 올랐습니다. 시설 개선도 진행했습니다.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했습니다. 화장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주차장을 확장했습니다. 입주사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빌딩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계약 연장하겠습니다. 6개월 후 입주율은 89%에 달했습니다. 수익률도 4.5%로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이 놀랐습니다. 이진수 회장,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는 대답했습니다. 현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배운 것들이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1년 후인 2016년 입주율 92%, 수익률 5.2%를 달성했습니다. 빌딩 가치는 450억에서
520억으로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만족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진수군 잘했네. 정말 잘했어.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해낸 거야. 자네가 바닥에서 배우고 겸손해지고 다시 일어선 거지. 2023년 12월 빌딩을 인수한 지 8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의 빌딩 5개를 운영하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500명이 넘었습니다. 연 매출 1,200억 원.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청소를 하고 경비를 서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일부러 세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기름때도 묻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꼭 11년 전 청소부 시절의 모습 같았습니다.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1년 전 여기서 얼마나 많이 닦았던가.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바쁜 발걸음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거드름을 피우며 그중 한 명이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좀. 저는 묵묵히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을 닦았습니다. 남자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여기 청소 상태 엉망이네.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그들은 프런트로 갔습니다. 체크인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그들이었습니다. 10년 전 동창회에서 봤던 바로 그 친구들. 태수, 성민, 그리고 몇 명 더. 그들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너. 진수 아니야? 야, 진짜네. 야, 진수야. 와, 너 진짜 여기서 청소하고 있었구나. 10년 전에 봤던 게 진짜 너였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서울대 나와서 청소부라니.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 공부 제일 잘하던 애가. 에이, 인생 모르는 거야. 태수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 팁이야. 열심히 해. 힘내고. 그리고 제 발 앞에 던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입주 직원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계속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짜 웃기다. 서울대생이 청소부라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총지배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가던 동창들도 멈춰섰습니다. 총지배인은 제 앞에 와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일정이 30분 당겨졌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정적? 완벽한 정적이 로비를 감쌌습니다. 동창들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회장님? 저는 천천히 작업복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안에는 깔끔한 흰색 셔츠와 실크 넥타이가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빌딩, 제가 11년 전에 인수했습니다. 오늘은 현장 점검차 나왔다가 우연히 로비에 있었을 뿐입니다. 태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입주민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10,000원짜리를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진수야. 우리가 정말 몰랐어. 다른 친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성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야.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는 한참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진수야. 저는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을 용서했습니다. 10년 전 그날부터요.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했냐고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제 행동이 증명하니까요.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4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로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릎 꿇은 동창들,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조용히 울고 있는 청소 직원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2024년 현재. 그날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현장에 나가 청소를 하고 경비를 서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회장님, 왜 아직도 그러세요? 젊은 직원들이 묻습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야. 11년 전 나는 청소부였어.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 그걸 잊으면 안 돼. 지난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희망빌딩 프로젝트. 전국의 낙후된 빌딩들을 인수해서 청소 직원,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20% 인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익성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제가 청소부였을 때 배운 게 그겁니다. 첫 번째 빌딩에서 40년간 청소 일을 하신 한 아주머니가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40년 동안 청소 일하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2023년 봄 박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진수야. 네, 회장님. 자네를 청계천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네. 회장님, 이 친구는 다르다고. 가난해도 눈빛이 살아있고 바닥에 있어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지. 눈물이 났습니다. 자네가 성공한 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야. 겸손했기 때문이네. 회장님, 말씀 많이 하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살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보게. 그게 진짜 리더십이야. 그것이 박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회장님이 도와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처럼 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작년 고향 진주에
어머니를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마당 있는 한옥, 어머니가 평생 꿈꾸시던 집, 대문 앞에는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무, 집들이 날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우셨습니다. 진수야,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안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주신 그 5만 원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돈이 뭐가 대수냐? 아니에요, 어머니. 그 5만 원 안에 어머니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도 넌 사람 됐구나. 돈 많이 벌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니. 그게 엄마는 제일 기쁘다. 그날 밤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고향 하늘은 서울과 달리 별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난주 한 젊은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27살 사업 실패로 빚 5천만 원. 회장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8살에 80억 빚지고 청소부가 된 이야기. 11년 동안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이야기.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더, 하루만 더. 그렇게 버텼습니다. 지금 저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청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자네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바닥에서 배우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 격리팀에 자리 하나 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청년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어요? 나도 자네 같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내가 자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달 후 그 청년이 첫 월급을 받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오늘 부모님께 용돈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택시기사님, 식당 종업원, 배달기사님, 청소하시는 분, 경비원. 우리는 그들을 봅니다. 하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11년 전에 저처럼 말입니다.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청소하시는 분께 인사하셨습니까? 점심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습니까? 퇴근길 택시 기사님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셨습니까? 그 작은 것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제가 청소부였을 때 단 한 사람,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인사해주던 20대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 하나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학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때가 늦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38살에 모든 걸 잃었지만 40살에 회장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중요한 건 학벌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십시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겁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한강을 걷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굴 도울 수 있을까? 회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청소하시는 분들께 인사, 경비원분들과 악수,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그들의 웃는 얼굴, 그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배우자를 안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말해주십시오. 자녀에게 말해주십시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49년을 살면서 배운 것.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때론 걷고, 때론 뛰고, 때론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저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곳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곳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무엇을 꿈꾸고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응원합니다.